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인지과학자 김당균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고요, 받은 제목입니다. 제페토와 로블록스의 다음은. 제목이 굉장히 뭔가 와닿기도 하고 좀 도발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제페토나 로블록스와 관련된 기업에 있거나 관련된 크리에이션 활동 하시는 분들은 좀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음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이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잖아요. 자, 이 제목을 놓고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페토하고 로블록스가 사실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제 부모님 세대들도 이름을 많이 하세요. 제 친구들도 보게 되면 메타버스 하면 제페토, 로블록스. 근데 문제는 제페토 들어가 봤냐라고 물어보면 제 친구 중에 들어가 본 친구는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로블록스 주식은 샀어요. 주식은 샀는데 만들 줄 전혀 몰라요. 신문에는 로블록스 뭐 만들고 싶다, 초등학생도 만든다, 중학생도 만든다고 하는데 막상 전자회사 임원하고 이제 친구들은 인스톨을 못 하겠대요, 그거를.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뭐 어떤 시청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로블록스 안에, 제페토 안에 자기네 시청이나 구청을 복제했다, 거기서 뭐 행사를 한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붙는 댓글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나 그 구에 살고 있는데 거기 구청장님 만나러 갈 일은 없는 것 같다. 우리의 세금도 이렇게 점점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페토나 로블록스를 많은 기업들이 쓰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일단 나이대가 잘 안 맞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보통 연령층이 좀 한정되어 있죠. 물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제페토보다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로블록스의 역사가 좀 길다 보니까는 그 어린 시절 로블록스를 쓰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서 30대 이상 유저들도 꽤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플랫폼이 제페토를 보게 되면 20대만 해도 유저 수층이 굉장히 훅 떨어집니다. 또 하나가 이 인터페이스 있죠. 제페토는 디폴트가 5인치 스마트폰인데 저만 봐도 10분 이상 조작을 하게 되면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로블록스 만들기 편하다 하지만 그 막상 로블록스 스튜디오 까신 분들은 이거 내가 개발자가 되는 건지 오해하십니다. 여기서 편하다는 말은 게임에다 개발자들이 쓰는 도구보다 훨씬 편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 수준처럼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자, 그럼 이 다음에 과연 우리가 메타버스가 결국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인데 어떠한 콘텐츠에 대한 전략들을 짜야지만 이 마켓이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의 영역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하게 되면 기업 내부에 쓰는 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보통 게임을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와 게임은 거의 동치어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대로 메타버스에 투영이 되어 있고 게임 산업의 일부가 메타버스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화면에 띄워놓은 작업은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웅진하고 같이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웅진이란 기업은 역사는 좀 됐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유저 수가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그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광고하고 있는 웅진 스마트홀 플랫폼이 있습니다. 대략 10인치짜리의 태블릿을 빌려오게 되면은 마치 비대나 정수기 많이 빌려 쓰시잖아요, 웅진 거. 그것처럼 한 달에 10만 원 초반에 돈을 내게 되면 웅진의 모든 교육 콘텐츠를 쓸 수가 있고 웅진의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주로 한 6세부터 10세 정도 사이 아이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놀랐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로 이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럼 내가 10인치 태블릿을 켜서 나의 아바타의 형상을 한 애를 데리고서 길을 걸어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서가에 들어가서 책을 뽑아봐. 이것과 태블릿을 그냥 켰을 때 마치 아마존 킨들이나 예스24의 그 전자책처럼 바로 책의 목록이 뜨고 누르면 책이 뜨는 거, 후자가 훨씬 더 편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성인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책을 잘 안 볼 것이다. 너무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고 UX의 경험이 길게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의외로 아이들은 여기서 책을 압도적으로 많이 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제시할 때 희한하게도 아이들은 복잡한 길을 지나가고 도서관 문을 열고 서가에 들어가서 책을 뽑는 이 작업을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아이들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잘 못 가본 데 기이 납니다.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팬데믹도 있고 대부분 어린 나이에 혼자 지내는 아이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경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체 경험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노안이온 모습으로 두툼한 손을 가지고서 인터페이스 조작하는 것과 그 아이들이 타고난 역량을 갖고서 조작하는 걸 보게 되면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불편한 건 우리의 손가락입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별로 이거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작업들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산업 영역의 한계를 넘어선다. 게임에 국한되어 있는 시각을 넘어서서 교육이나 다른 여타 영역으로 메타버스가 확대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진입 경로긴 한데 여기서는 고민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럼 만약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책을 보는 게 정말 아이들한테 좋은 걸까? 물론 많은 책을 저렴하게 부모님이 책을 갖다 주지 않아도 볼 수 있다. 이게 좋은 점이긴 해요. 하지만 실험을 해보면 인간의 뇌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좀 안타까운 점은 아이들이 이 안에서 콘텐츠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뇌의 속도가 빨라졌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20만 년 전과 지금의 뇌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 건 뭐냐 하면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게 올라간 거예요. 이해하기 전에 페이지를 자꾸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문해력 문제가 더 등장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다양한 층에게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층에게. 제가 이번에 CES 다녀왔는데 CES에서 제가 같이 일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롯데그룹입니다. CES 나갔던 기업 중에. 롯데그룹에 제가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롯데가 출품했던 전시품 중에 하나가 한 40인치 정도 내외의 가정용 일반 TV, 여러분들 거실 중앙에 있죠. 그 TV에 투명 패널하고 센서를 하나 붙이게 되면 TV 자체가 맨눈으로 봤을 때 입체로 보이는 장비입니다. 소니하고 롯데 두 군데가 그 장비를 지금 출품했는데 그걸 보면 많은 제 또래나 제 위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거 미스터 트롯 같은 거 이걸 보면 너무 신이 날 것 같다고. 네, 또는 아바타, 우리 그런 거 못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하십니다. 즉 여전히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누군가는 창작도 하고 일단 뒤집어 쓰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먼 세상이에요. 격리된 세상. 마치 내 친구들은 다 아들, 딸이 보내줘가지고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나만 못 간 일본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 건물에 있습니다.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고 요거 이 IFC 53층에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이제 저희가 했던 작업은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XR 기술을 써가지고 XR 기술 써서 TV조선이라고 하는 약간 나이가 있는 분들이 보는 채널에 메타버스라는 콘텐츠가 어떻게 딜리버리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층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지 콘텐츠 산업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들은 10대, 20대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메타버스를 제외하고는 대중을 대상으로 뭔가 공모전을 한다, 전시회를 한다, 창작회를 한다라고 하기엔 대부분 젊은 분들 대상으로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창조자들에 대한 사회의 어떤 인식이나 관점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자료는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플랫폼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만들고 있는 거대한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작년 10월에 출범한 단체, 유니메타라는 단체가 있는데 대구 지역에서 시작한 대학생들의 모임인데 이게 전국으로 커졌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희대학교도 여기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들이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전국에 있는 이 유니메타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들의 캠퍼스를 일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략 그래서 20몇 개 정도 대학이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작업들은 20몇 개의 대학이면 거의 전국의 학생들이 퍼져 있겠죠. 이들이 우리나라의 땅과 다른 모양의 지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이 지도 내에서 같은 크기의 땅을 나눠 갖고서 자기의 생활 터전을 각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여기에 독서실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여기에 멋진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팀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정 대학의 요청에 의해서 이 작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올해로 대학 교수가 17년 차인데 제가 대학 교수가 되던 2007년부터 매년 들리던 말이 있어요. 특히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후보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을 통합을 하겠다. 이름도 있어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대학들 이름이 있거든요. 가칭, 한국대학교. 서울대학교라고 치면 부산에도 서울대학교, 제주에도 서울대학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드라마에도 그 대학이 나오더라고요. 한국대학교 병원 해가지고 한국대학교라고 이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7년째 안 되고 있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냉정하게 보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을 보게 되면 아무런 지원과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한국대학교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석한 건 여전히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이걸 뭐 제페토에 있는 옷처럼 하나 2,000원씩 팔고 1,000원씩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들이거든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일을 하는데 돈을 주지 않았던 이 환경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저도 뭐 페이스북을 열심히 씁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페이스북을 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유튜브나 이 모든 기존 웹 2.0 방식의 플랫폼들은 우리가 올리는 콘텐츠를 통해서 그들이 돈을 벌었어요. 페이스북을 내가 아무리 팔로워가 뭐 10,000명이 된다라고 해도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돈을 주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유튜브는 돈을 주긴 주죠. 하지만 최근에 제가 만났던 유튜버들, 뭐 팔로워,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들도 스스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의 정책이 계속 변해가고 있고 유튜브에 동일한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구조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나의 이득을 최대치로 설계해놓고 상대방한테 조금 주거나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앱을 깔고 미디어를 소비해왔던 당연하다고 여기던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노동적으로 보게 되면 부불노동, unpaid labor입니다. 일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멋있는 음식 사진을 올리고 오늘의 강연 후기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자 올리고 우리 일을 했죠. 하지만 돈을 지불받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메타버스 생태계가 커지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콘텐츠가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창조자들하고 함께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도출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표준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뭐 JTBC 강연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강연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참 안타까웠던 게 강연 프로그램의 주제가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큰 XR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촬영을 했는데 파주에 있는 굉장히 큰 스튜디오였습니다. 근데 배경을 뭐 게임의 배경화면을 쓰려고 했었어요. 그때 말하던 게임이 약간 전투하는 게임이에요. 총 쏘는 게임. 우리나라 총 쏘는 게임 잘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쓰고 싶었어요. 협조를 받으려고 했더니 게임 회사에서 그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이유는 뭐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 말씀드린 그런데 어쩌다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 밤새서 만들었어요. 이걸 앉아가지고. 근데 더 웃긴 건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 저거 갖다 쓰면 좋은데 갖다 쓰려고 하다 보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즉 지금 알게 모르게 국내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문제는 동일한 걸 각자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똑같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가까운 국가인 일본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표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일례로 VRM. 얘는 VR 공간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표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창작하던 간에 권리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걸 서로 풀어주게 되면 기술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서 뭐 경복궁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요. 누가 엄청나게 긴 모델링 시간이 들 겁니다. 근데 이걸 다른 행사에 쓰려고 하면 또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 너무 경제적인 손실이 큰 거죠.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서로 합리적으로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불노동 발생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이 판이 짜져야지만 콘텐츠 생태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마트폰의 종말입니다. 종말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대체는 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은 안 사라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노화가 되면 될수록 내가 현재 갖고 있었던 모든 양식이나 생활에서 변화가 없기를 기대하고 안 변한다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은 작아지고 있고 안 변해야지 내가 편한 거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보게 되면 2007년도에 나왔던 스마트폰 첫 시작은 1970년도 오사카 엑스포에서 개인용 휴대전화기가 등장했고요. 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2007년도에 우리 삶을 바꾸는 물건이 짠 하고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벤트가 CES니까 CES를 제가 이제 개최하기 전날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다다음날 이틀 보고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나왔어요. 이틀 동안 거의 시차 적응 안 하고 라스베가스에 있다가 새벽 3시에 나와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는데 결정적으로 느꼈던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전시가 볼 게 없었어요. 있긴 있어요, 기기가. 근데 뭐 그냥 국내 KT 매장 가면 있을 만한 것들 있고, 통계적으로 봐도 스마트폰에 대한 새로운 특허 출원이 이제 감소 추세입니다. 인간은 한 도메인 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무조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앞서 우리 현대차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동차 탓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보게 되면 내연기관에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수소나 전기와 같은 넥스트를 꿈꾸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 중에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화면에 있는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달리를 가지고서 제가 재미삼아 그려본 건데 저분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 저는 아니고요. 네, 애플 CEO 팀 쿡. 팀 쿡이 자사의 글라스를 쓰고 있는 거 제가 달리에 키워드를 넣어서 그려본 겁니다. 애플이 올 봄에 새로운 장비를 발표한다라고 흘리고 있죠. 그리고 가을에 제품을 대중한테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애플답게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한 가격이긴 해요. 3,000달러대. 네, 대중적이지 못한 가격이긴 한데 우리가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새로운 어떤 기기가 나오면 이 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넘어가는 과도기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애플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개발자 지원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애플 앱스토어에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있는 앱은 일단 다 2D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장비 3D거든요. 근데 3D 장비 안에 2D도 넣어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줄 거야. 이건 확실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도 두려워하는 게 컨텐츠가 빨리 확보가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여튼 애플이 움직이고 메타가 이 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장비는 바뀔 겁니다. 기기 자체는. 그럼 우리는 직접 우리나라가 장비를 만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누가 만든 장비든 간에 이 바뀌어버린 장비의 틀 내에서 과연 어떤 컨텐츠를 먼저 치고 나갈 것이냐. 세계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에서 한국의 앱이 몇 위 정도 있는데 이게 이 디바이스로 바뀌었을 때 그 순위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게임 산업만 봐도 과거에 PC 기반 게임 산업에서 모바일로 넘어올 때 한국 기업들은 전환이 좀 늦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넥스트 기기 전환에 또 준비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신문으로만 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메타버스에 살아가는 네이티브가 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미 콘텐츠의 변화를 살면서 몇 번 경험했죠.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종이책을 보다가 대학교 때까지도 종이책만 봤어요. 근데 대학원 가니까 갑자기 논문을 쓰는데 석사 때는 도서관 가서 막 논문을 복사했어요. 근데 박사 때 논문 쓸 때 보니까 이제 그때는 PC로 다운로드하고 최근에는 PC 다운로드도 안 해요. 전자책에도 보고서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어떤 종류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들은 과거의 종이에서 이런 PC, 태블릿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삶의 변화가 앞으로 밀려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잘 팔리는 콘텐츠를 빨리 만들자에 대해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고 이 콘텐츠가 우리의 삶과 소통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인 고민이나 함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웅진가하고 있는 작업에서도 저희 팀이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웅진의 스마트홀을 통해서 DAU가 유료 접속자가 3만 명이 넘어요. 돈을 내는 아이들만. 그 플랫폼에 거기에 들어오는 거. 얼핏 따져봐도 1년 수백억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엄청나게 매출액이 높은 컨텐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런 작업의 끝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준비, 정책적인 준비도 좋겠지만 인문학적인 공감대나 사회적인 함의도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